자,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장을 또 한번 정리해보고 다음 주도 힌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이외에 여러 가지 이 경제 상황들이 있으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잘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늘 금요일 날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미국의 재정절벽 얘기는 빠지지 않고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느닷없이 공화당 쪽에서 어느 정도 타협 카드를 꺼내는 듯 하더니 뒤에서는 근본이제라고 하는 이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본이제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근본이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까요? 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 3개월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근본이제라는 것은 미 달러 가치를 금과 연계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201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 G20 정상회담 이때 아마 로버트 조릭이 이렇게 제안해서 상당히 화두가 됐던 일종의 국제통화제도다 이렇게 보시다 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 재정절벽에 여러 카드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주장하는 법정 한도를 확대하는 카드에, 민주당의 주장하는 법비세 이렇게 신설하는 문제를 공화당에 이제 양보시켜주는 조건을 위해서 서로 협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를 좀, 인상을 해서, 인상하는 카드와 법비세를 좀 포기하는 카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는, 최근에는 국제통화제도 관련해서 그동안 공화당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그 근본이 제도를 이렇게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대서 협상탄의 재정절벽 문제를 해소해가는 이러한 다양한 그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이 느닷없이라는 표현을 첨언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공화당이 재정절벽의 협상 카드로 근본이제를 들고 나오게 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선거 과정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우리가 공화당이 근본이제에서 이렇게 연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느닷없다는 그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은 롬니 후보가 이 근본이제 이렇게를 주장했던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본이제를 실시하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달러의 그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위기 극복이라든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풀어가는 양적완화 정책에 다시 말하면 달러를 어떻게 보면 무제한 공급하는 이러한 데 제동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근본이제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같이 미국의 그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강세를 보트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기치를 내걸고 있는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 정책에 부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협상 카드보다는 이 근본이제도가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공화당의 명분을 살린 데는 가장 적합한 어떤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롬니 이렇게 대통령 후보도 사실상 이것을 선거 경험에 주장했고 이번에도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는 재정절벽의 협상 카드로 이렇게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언뜻 듣기에도 이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양적 완화, QE3와 일맥상통하게 무제한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던 그 양적 완화와 이 근본이 제도는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양적 완화에도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당분간 오바마 집권 2기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버냉키 회장이 임기가 돼 있는 2014년까지는 본인이 자진 사퇴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아마 버냉키 체제가 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동안 버냉키 체제 이후에 양적완화 정책,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1차 때는 1조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2차 때는 6천억 달러, 그리고 3차 때는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기한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3차 양적완화 정책에 무기한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이 들어오기로 했을 때는 4차, 5차는 없지 않겠느냐, 이 정책을 계속해서 가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는. 네. 실제 10월달 FRB 의사라고 보면 추가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이 지금 버냉키 회장의 입장이고
버냉키 회장의 입장은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의 그 통화 정책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아마 양적 완화 정책은 지난 그 4년 동안 증시에 영향을 미친 중에 가장 최대 영향력을 미친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화당 협상 카드로 이 근본이제를 나올 경우에는 이 양적 완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갈겠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씀하면 무제한은 아닙니다는 달러 공급을 제한 없이 이렇게 풀어서 사실상 위기 극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을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그 통화 정책에서 돈을 많이 풀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위기 극복 과정이라든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는 나중에는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한다든가 통화 승수가 높아지는 소위 돈이 돌기 시작하면 엄청난 인플레가 폭등시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의 거품과 함께 미 국민들한테 굉장히 후유증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적 완화 정책에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버냉키 회장도 이 점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냉키 회장도 사실 2010년에 자진 사퇴해서 퇴장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우려면 지금까지 취했던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금리를 제로금리 상태는 초저금리의 부작용을 깨끗이 정리하는 상태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야지 뒷모습이 아름다울 거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통화정책은 불확실한 경제에 의존하는 이러한 그 정책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경제에 의존하는 재정 절벽 문제가 공화당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사실 재정 절벽 문제가 현실화됐다면 지금까지 버냉키 회장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초저금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퇴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버냉키 회장이 계속해서 재정 절벽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회.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단순히 공화당의 주장이 아니라 버냉키 회장도 이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화당이 양적 완화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면 지금까지 기존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는 그래도 양적 완화 정책에 가능한 신중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해서 증시 입장에서 상당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액셀레이터라고 하는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은 붙어 있죠. 그거와 똑같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되겠군요. 한쪽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가다수다를 반복하는 그런 현상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근본이제를 용어를 들면서 공화당이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국제 통화 제도가 변화해온 모습을 보면은 앞으로 또 미래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통화 제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었죠? 이 내용은 아마 대체로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국제통화제도의 그렇게 역사를 보고 이 국제통화제도와 미국 경제의 모습을 연관시켜서 미국 경제가 강점을 갖는다면 사실 그 제도가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 채택할 가능성 내지는 그 얘기가 왜 논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1945년 이후에 IMF 체제 이후에 1970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선언까지 브레튼 우즈 체제다 해서 기축통화는 달러와 달러 가치는 금의 태환성을 보장을 해서 소위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역량의 증가로 인해서 모든 그 달러를 금과 태환성이 보장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976년 킹스턴 회담 이에 지금의 현행 체제로 됐습니다는 통화제도라는 것은 사람의 생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화폐라는 것은 거래적 동기, 가치 저장 기능, 회계 단위를 볼 때는 사실 이것이 쉽게 통화제도가 바뀐다듯 쉽게 변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도기동 단계에서 스미든소니안 체제에서 1976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이후에 1976년 킹스턴 회담의 이전까지 보통 스미든소니안 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이러한 미국의 이러한 통화제로 볼 때는 어느 쪽이 미국의 위상을 가장 지켜줬을까 했을 때는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이 있긴 합니다는 그래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렇게 유지될 때 미국의 가장 중심국가로서 위상이 지켜졌고 또 달러도 스트롱 달러 정책에 아주 부합되는 정책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를 주장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근본이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연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근본 인재가 만약에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시행될 경우에 미국 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줄 거로 보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근본이제 갖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양적완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상당 부분 미국의 균형감을 가져가는 데에는 도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신의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나치게 양적완화 정책을 가져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의 구조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캠플 주사랑 마찬가지거든요. 캠플 주사가 캠플 주사는 사실 환자가 어렸을 때 딱 해서 자극을 주는 정책이지 이게 미국의 위기를 낳게 하는 근본적 문제를 개선시키는 게 양적완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캠플 주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맞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얀 주사인가요? 우유 주사인가요? 네, 있죠? 프로포폴 예. 얘기를 많이 그런 하죠. 게 있었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 주사를 맞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히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는 뒷모습이 썩 좋지만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공화당이 이런 쪽에 주장하는 것은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도보가 구조 문제 풀어야지 캠플 주사를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아. 어떤 그 실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것을 이번에 공화당이 주장해서 미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의 균형감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는 또 인식을 바꾼다는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도움될 수 있는 소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고 고용 문제를 생각하면 완전히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긴축기조 양적완화 정책의 브레이크를 가져가는 이 근본의 제도가 사실상 나왔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종전의 정책을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어떤 게 추진하는 게 좋겠느냐 하면 금융위기가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실물경제 위기 해서 위기 극복의 3단계에서 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금리가 경과한 지 4년이 됐습니다는 약 7분응선 극복하고 마지막 3분응선이 있거든요. 3분응선은 어떠냐 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비상대책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비상대책에 대한 후유증을 이렇게 동시에 제거하는 출구 전략. 그래서 비상대책과 출구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근본이제 같은 이런 정신의 공화당이 주장하는 정신에 대해서도 미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시기적 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와 또 돈의 가치 연관성, 그래서 자본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본이제가 됐건 아니면 IMF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광의의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우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을 봤을 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제도의 효용성이 좀 더 시장의 설득력을 좀 얻을 거라고 좀 우리가 이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근본이제라든가 또 이번 주 들어서 IMF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화두가 됐습니다는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IMF의 커런시 리저브라 해서 소위 지급결제통화에서 이 결제통화의 내용을 볼 때는 그동안은 5개 통화가 중심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와 유럽의 유로화, 영계 파운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그리고 스위스의 스위스 프랑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5개 통화 중심에서 앞으로는 리저브 커런시로서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를 편입시키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건 굉장히 획기적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반영 효과가 없었었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같이 근본이제와 같은 이런 세계 국제 통화제도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세계 경제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있을 때는 역시 결제 통화도 다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의 중국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리저브 커런시 리저브로서 중국의 위안화가 언제쯤 다시 편입될까? IMF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될까 하면 그때에서는 국제통화제도의 재개편 문제가 될 거고 국제통화제도 개편 문제는 국제 간 자금 흐름, 증시의 자금 흐름에 일종의 결제통화가 결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증시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항상 이 뭐 중용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금융의 한 논리죠. 교환이라고 하는 환율이라는 부분도 중요시되고 있고 돈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 또 주식을 사니까 그것도 교환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최근에 이 논의가 되고 있는 금태환 제도, 금본위 제하고 그다음에 또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에 대해서 또 논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큰 그림을 들어봤는데요. 한 주간의 주간 이슈와 또 다음 주 시장 이야기도 했고요. 함께현대 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 오늘 또 금요일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